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순댓국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사랑하죠. 우리가 순댓국을 먹을 때 네네. 특이란 게 있잖아요. 순댓국. 저는 특만 먹어요. 저도요. 네, 일반 순댓국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렇죠. 특맘도 다르고. 오늘 저희가 그래서 네. 순댓국 특처럼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뭐예요? 막 특처럼 실제로 막 고기가 막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고기보다 지식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지식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특.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분들이 강의해 주신 내용들 다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내용들이었지만 그렇죠. 이 방송 시간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다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놓치면 아쉬울 법한 강의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특으로 얹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미공개. 미공개됐던 지식들을 모두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 투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죠. 함께 가야죠. 네. 자, 오늘 어떤 분의 강의가 이어지냐? 네. 우리 꼬리곰탕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우 대표님의 강의를 저희가 핵심만 제대로 모아봤거든요. 오늘 정말 똑똑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함께 보시죠.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변화. 예.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키워드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익숙한 일상의 단어긴 하네요. 아, 그런가요? 예, 조금 왠지 오늘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근데 여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아, 뭐죠? 한 사람이 폴 라자스펠드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크 그레노베터가 있으니까. 초면인데. 예. 폴 라자스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44년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라는 단어예요. 오피니언? 사람들에게는 뭔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이제 무력화시켜 버렸냐면 그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매스 미디어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서 동시에 어떤 전염을 시키게 한다거나 광고에 영향력을 주게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잡으면 그러면 이 매스미디어의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 오피니언 리더가 한 5명이다. 그러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러면 이 100명에게 영향력을 더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훨씬 지났어요. 2000년이 넘어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소수의 법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소수의 법칙. 소수의 법칙. 폴 라자스펠드가 만든 이론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폴 라자스펠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콤 글래드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은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잠깐 스톱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는 거예요. 트위터하고 구글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구글 플러스는 아세요? 글쎄. 트위터는 아는데 구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그 SNS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2011년에 만들었고 2019년에 망했어요. 망해서 아예 없어버렸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네. 구글 건데? 예, 구글 건데 2006년에 트위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트위터는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이 난 거예요. 예.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소수의 몇백 명만 사용하던 이 트위터가 갑자기 몇만 명으로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단하게 보낼 수 있고 텍스트가 이제 140자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트위터가 그때는 거의 구명줄 역할을 했던 거예요. 현재 상황을 막 올리고. 그런데 한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지. 트위터는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냥 가난한 스타트업에서 만들었는데 크게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구글 플러스는 돈도 엄청 많고 뭐 기술력도 빵빵하고 하지만
실패를 했고 자 이게 도대체 그러면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실패를 하는 거냐 우리 이 얘기를 오늘 좀 따져볼 건데 그래서 저는 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변화. 마크 그레노베터라는 사람으로 와야 돼. 네.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약한 연결의 힘. 약한 연결의 힘. 우리는 왜 모르지? 유명한 말인데. 유명한데 왜 안 유명하지 우리한테는? 이게 뭐냐면 사회적 연결은 약한 연결의 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촉발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때문에 어떤 소식이든 뉴스든 변화에 대한 캠페인이든 이런 것은 전부 다 약한 연결의 힘으로 퍼뜨려 나갈 수 있다. 즉 모든 소식은 약 바이러스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불꽃놀이하고 그물망 이 두 가지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네. 거예요. 불꽃이 터질 때는 팍 터지죠. 네. 여기에선 중복이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중앙에서 팍 터지는 거니까. 네. 근데 그물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트워크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하나는 약한 연대가 있고, 네. 하나는 강한 연대가 있어요. 네. 그죠? 그거는 하나는 불꽃놀이처럼 생각하면 되고, 하나는 그물망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전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복잡한 게 있어요. 단순한 전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럴 동영상이라든지 뭐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통신을 네, 통해서 네.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단순한 전염. 그러니까 쉽게 퍼져나가요. 네, 네. 그런 뉴스를 오늘 아침에도 보셨을 거고 어저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예, 보죠. 예. 이것은 나의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복잡한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뭔가 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가지를 겹쳐보는 거예요. 네. 자, 네트워크는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전염에는 복잡한 게 있고 단순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복잡한 전염은 어떻게 확산이 될까요? 단순한 전염은 뭐 그냥 기사 접하고 뭐 SNS에서 막 떠도는 이야기들로 그렇죠. 말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고. 그런데 복잡한 전염은 네. 이 불꽃놀이처럼 퍼져나갈까요? 아니요. 그물망.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로 다시 돌아보면 네. 트위터가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내 주변에 누군가가 트위터를 쓰고 있어야 돼. 그렇죠. 아, 이거 안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불안함. 뭔가 이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06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환경이 만들어진 거지. 그렇지.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글 플러스는 분명히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랬겠지. 그쵸. 돈이 그렇게 많은데. 구글인데. 구글인데. 그런데 못했잖아. 왜 그랬느냐? 제대로 된 법칙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25%가 나옵니다. 25%가 뭐냐면 100명 중에서 25명이 그 제품을 쓰고 있다면 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는 그 캠페인에 참여할 의지를 밝혔다면 나머지 75명도 빠르게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필요가 없어요.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들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도움이 안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런 사회 운동이나 어떤 뭐 캠페인이든지 또는 뭐 변화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50년간 바이러스처럼 퍼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25%라는 숫자가 딱 들어오고 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움직이면 돼. 사회는. 그러면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이브 마인드라는 책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원래 원서 제목은
A World Without Email이에요. 이메일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책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인데 하이퍼 액티브 하이브 마인드 워크 플로어예요. 하이브 액티브. 하이브 마인드 마인드, 워크 플로어. 워크플로어. 하이브 마인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하이브가 보통 이 벌집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집을 보면 이 일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업무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 이제 문제인데 2019년 기준으로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이메일의 건수가 126통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좀 많다. 4분마다 한 통인 거예요. 오 마이 갓. 4분마다 한 통.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레스큐 타임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중을 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은 6분마다 한 통씩을 받더라. 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의 업무 시간을 5분 단위로 다 잘라가지고 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 살펴보니까 다 더해도 75분이 나왔고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았는데 평균 20분이 나왔어요. 방해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직장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업무를 하다가도 상사가 부르죠. 누군가 전화를 하죠. 또 문자도 확인해야 되지. 집에 택배 왔나도 확인해야 되고 이메일이 오면 또 이메일 답변해야 되죠. 네. 이게 사람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그 대기업의 4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평균적으로 이메일함을 사람들이 몇 번을 열어보냐면 77번 정도를 열어봤고 많이 열어보는 사람은 하루에 400번까지 열어본다. 이건 거의 병이지 뭐. 물고기보다 집중력이 낮을 수밖에 없네. 이런저런 환경.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메일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느냐에 대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동기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과 동기화된다라는 건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기성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메일이라고 하는 건 비동기성이에요. 내가 보내놓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그걸 받아들고 답변을 해야 돼. 동기성을 띈다라고 하는 건 전화를 걸으면 전화를 상대방이 받아야 돼요. 아니면 눈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시간을 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메일은 보내놓으면 돼. 필근아 이것 좀 확인해봐라. 예. 하고 보내놓으면 돼. 그러니까 막 보내는 거지 그냥. 막 보낸 받은 사람은 또 답변해야 되잖아. 쓰는 거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받으면 바로 또 답장을 해야 네,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응답성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응답성 주기. 이 응답성 주기라고 하는 건 점점 더 빠르게 이 템포가 가요. 왜냐하면 상사가 보냈다. 그러면 궁금하니까 보낸 거잖아요. 야, 이거 좀 확인해봐라. 그럼 답변이 빨리 와야 돼. 그게 일이구나 계속. 이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에 30% 이상을 이메일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자, 세 번째 이유가 또 네.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하이브 마인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예전에 제가 그 로빈 덤바의 수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덤바의 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패친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이 숫자가 뭐 몇천 명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천 명을 1년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밥도 못 먹고 전화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이 숫자의 한계가 있는데 이메일은 그 숫자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내기도 하고 뜬금없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날라오잖아요. 때문에 126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사회적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게 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전자기기 때문에. 때문에 이메일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편리하자고 한 이메일이 맞아요. 이렇게 막히는구나. 환경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거죠, 대안이.
사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칼 뉴포트라고 하는 이 교수는 어텐션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거를 주의 자본이라고 본 거예요. 주의 자본, 주의력을 일종의 자본이라고 본 거예요. 이 주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나가는 ICT 기업들의 이 원료예요. 성공하는 모든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네. 바쁘잖아. 네. 뭐 새벽 배송을 한다던가, 뭐 총알 배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랫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귀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피터 드러커하고 그다음에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프레더릭 윈슬러 테일러가 이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의 생산성이 50배 이상 뛰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나사 돌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업무 배분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테일러리즘을 시작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 노동자들은 시간으로 초침을 대가지고 야, 너 제안서 쓰는데 몇 분 걸리는 거야. 뭐 이메일 쓰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줘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그 얘기를 한 게 1990년대 후반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칼 뉴포트가 여기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거는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지식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줬더니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메일이라고 하는 도구가 주어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아무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 집중력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들한테도 이러한 절차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싱글 태스킹입니다. 싱글 태스킹, 싱글 태스킹의 반대가 뭘까요?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겠죠. 근데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켜봤어요. 두 가지 일을 순차적으로 시키는 것과 함께 시키는 것을 여러 심리학자들이 해봤거든요. 네. 하나씩 한 사람들이 성과가 훨씬 좋았어요. 실제로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절약할 거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 과소평가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걸어가면서 문자를 보내는 게 당연하고 운전하면서도 문자를 보내고 뭐 사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딴짓을 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구나. 알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우리의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좌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 그중에 8시간은 잠을 자야 돼요.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식기도 해야 되고 뭐 운전도 해야 되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남는 시간이 없잖아요. 남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약물 중독만 중독이 된다가 입장이었어요. 미국의 심리학회에서도. 네. 근데 행위도 중독이 된다. 행위가 중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아마존인데 아마존 어떤 회사인가요? 이 뭐 하는 회사인가요? 뭐 돗대기처럼 막 이것저것 다 떼다 팔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 문어발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거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네. 고객이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쇼핑몰이냐, 아니면 클라우드를 만드는 회사냐, 뭐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냐, 로켓을 쏘는 회사냐 등등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필요가 없다. 일단 아마존은 자기네들 로고 그대로 A to Z,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다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오늘의 키워드는 아마존이 어떤 회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아까 그 피자 두 판의 규칙
이야기했었잖아요. 참신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규칙은 이미 폐기가 됐어요. 진짜요? 예. 아니, 어떻게 맞춘 문제인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경제경서 늘 얘기할 때 하는 얘기 있죠. 계속 내용이 바뀐다. 그리고 요즘에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마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피자 두 판의 규칙은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네, 왜 폐지를 했느냐? 사실은 피자 두 판의 규칙을 원래 도입한 이유는 빠르게 일을 하기 위해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업무는 그 인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무는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법무팀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피자 두 판의 규칙이 적용될 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자 두 판의 규칙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리더십을 바꾼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복습을 좀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존이 2004년 정도에 사내에서 파워포인트를 다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다 내러티브 문서, 그러니까는 서술형 문서로 해놔라는 거예요. 서술형 문서를 하면 A4 용지에 빠듯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 예, 그런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옛날 방식 아니에요? 자, 이거를 왜 했을까를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 방송인 것 같아요. 지난 몇 회 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글자를 다루고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인류가 처음에 글자를 썼을 때는 바닥에다가 그냥 짝대기 이렇게 긋는 걸로 뭐 숫자를 표기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뭔가 표시의 시작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동굴의 벽화, 거기에 새겨진 뭐 상형 문자들, 그러다가 기원전 한 2,500년 정도 가면은 밀랍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파피루스. 근데 파피루스나 밀랍판도 들고 다니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기록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가 사실 종이가 만들어진 거는 한참 더 뒤의 일이고.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사실 그 다음의 일이죠. 네. 자, 이제는 책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고, 뭔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그 유럽 쪽에서는 이제 대학이라는 게 처음 생겨나죠. 대학.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글자를 보고 하나하나씩 따라 내려가면서 읽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무엇이 생겼냐면 학문이 계속 고도화되기 시작했어요. 학문이 고도화되면서 가만히 앉아서 읽기 시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학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학문은 그때부터 빠르게 다져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연구한 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한 것을 그 후세대가 보고 뭔가를 덧붙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학문이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한 사람이 이걸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인류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보면 글자 수에 따라서 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자가 적을 때 또는 이미지만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것은 배경에 불과하고 글자가 한 50글자 정도 내외에 있으면 자막 처리 정도 된 것으로 불과하고 네. 글자가 많으면은 청중들은 저 사람의 말도 들어야 돼, 글자도 읽어야 돼, 혼란스러워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독 있습니다. 회사 내에 보면.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사업 아이템도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저 그냥 약장수. 그렇지. 네. 자, 이제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와서 네. 아마존이 파워포인트를 금지를 해버렸어요. 금지를 하고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 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페이저, 하나는 6페이저. 이게 고유명사예요. 자기네들이 쓰는 고유명사입니다. 원페이저는 뭐냐면 간단한 어떤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장짜리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6페이저는 말 그대로 6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회의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참석한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 일단 6장을 나눠줘. 그리고 읽어봐요. 6장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10분. 10분은 좀 짧고 15분, 20분. 그죠? 걸리겠네요. 15분, 예, 20분. 예.
15분, 20분 정도는 침묵이에요. 그냥 그 아마존의 회의 장소는 그냥 침묵이에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봐요. 가만히 뭔가 문서를 볼 때 더 이해가 더 빠르지 않아요? 도서실처럼. 우린 다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읽으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회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PPT도 모두를 빠른 시간에 이해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파헤쳐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시스템이네요. 안 좋아요. 사실은 작성하는 사람과 청중 입장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순간에는 이걸 멘트로 날릴 건지 글자로 보여줄 건지 이거를 계산하게 돼요. 청중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저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 제가 멀티태스킹은 좋지 않다고 늘 얘기하죠. 그건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때문에 이 페이퍼로 만들어 놓은 아마존의 전략은 대단히 훌륭한 전략이다. 그렇게 바뀌고 나서 당연히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뭐 어떤 숫자로 얘기하면 매출이 더 좋아지고 업무 맞아요. 효율성도 더 높아졌다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사업 아이템의 성공률도 훨씬 높아졌어요. 저는 아마존을 완전히 뒤바꾼 그 조직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 원페이지와 식스페이지. 정말 특입니다, 특. 특입니다. 배부릅니다. 깍두기 국물까지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특이해요. 그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네. 주옥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음 좀 조심해 주세요. 그거 빠르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천천히. 주옥 주옥 같다. 주옥 예. 같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강의를 보다 보면요. 이해가 막 계속 저도 모르게 되니까 쏙쏙 되죠. 고개를 끄덕이다가 목 뒤집을 예. 뻔했습니다. 계속 끄덕이다가 예. 정말 아주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해 봅니다. 우리 두기들이 많은 지식을 얻었길 바라면서 저희도 여러분처럼 계속 고개 끄덕였거든요. 계속해서 꼬리공탕과 함께라면 고개도 끄덕이면서 훨씬 더 알찬 상식, 지식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